주식시장 이게 버블이 있지 않느냐? 버블이 당연히 끼어 있죠.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투기에 의한 버블이 만들어졌는가? 이거는 시장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시장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금리와 환율과 주가와 채권의 시장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 현재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리엔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곽수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라는 네. 예, 책을 쓰셔서 네. 이 내용이 괜찮아서 저희가 또 모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관련된 그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네. 코로나19가 참 많은 걸 바꿔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네.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책에서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경제가 아주 큰 위기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위기는 어떤 거고 기회는 무엇인지 일단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뭐 크게 또 이제 작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주변 분들을 만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1세기 초입에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줍니다. 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부의 재편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 경제 질서가 2001년 9.11 사태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한번 테러를 당하고 난 다음에 질서의 어떤 변화 조짐이 있었는데, 그 뒤에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겪으면서 또 10년 뒤에 우연찮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전염병이 돌면서 세계는 이 전쟁과 이 질병, 그 다음에 곧 벌어질 이 식량의 문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식량의 문제까지 좀 더 큰 그림의 질서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그 주역은 아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 관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국제 패러다임의 변화, 질서의 변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일단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네. 일단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요. 네. 엄청난 타격, 뭐 천재지변이니까요. 네. 뭐 미국, 뭐 중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다 타격을 입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회복, 뭐 그 다음서부터 뭐 그 엄청난 반등을 해왔잖아요. 네. 이게 뭐 그 실물 경제 성장률도 그렇지만은 그 주식 시장, 금융 시장도 그렇고요. 네.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냐, 아니면 아직 더 회복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이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약간 이제 긍정이라 그럴까요? 낚아놓은 쪽에 이제 힘을 드리는 편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많이 맞닥뜨린 상태고, 거기서 10년을 빼면은 1998년 아마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 또 10년을 빼면 1988년 그 주변에는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격변기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지고 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 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이제 그런 체제 변화가 있어.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다 보면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질서가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위기가 어느 정도 돈을 풀고 2015년부터 12월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를 시작을 한다고 봤는데 1년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빵 터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봐서 10년 단위로 뭔가의 질서 변화가 있다면 2019년 이후에 2029년에 이제 2030년 정도에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질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놓고 볼 때, 어차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도 많이 줄었고 제조업이나 공급 체인에 있어서의 많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물가 상승도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정부가 또 중앙은행이 대대적인 돈을 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돈이 풀리게 되면 이 돈은 어디든지 흘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흘러 들어가는 곳이 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같은 곳만 하더라도 뭐 제 여식들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 보면 재택근무를 시작을 하면서 출장 줄어들었죠. 회사 출퇴근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외출이 자제가 되다 보니까 전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이브되는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냐.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사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든지 소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소비는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자산 시장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아까 한국 경제가 이제 위기와 네. 기회를 맞게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 위기는 이미 코로나가 이제 위기가 왔던 거고요. 그렇죠. 기회는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저런 기업들 뭐 백신 바이오 쪽의 기업들이라든가 네. 이번에 확 부각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예를 그래요? 들면 한 국가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 생물이나 기초 화학이나 기초 물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혀 그런 그 기초 과학에 부족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권이면 그만한 능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이 2013년 정도에 이 대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하면 그 빙하 속에 숨어 있던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전염병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13세기, 14세기를 비롯해서 최근에 올 때까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문화에 어떤 질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본다면 충분히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2013년부터 쭉 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재단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그런 질서 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하려고 하는 준비가 민간 부분에서도 있었고 정부 부분에서도 준비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주식 시장에서 제약회사가 막 갑자기 10배 이상 주가가 오르고 하는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투기에 의한 버블이 만들어졌는가? 이거는 시장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시장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한 과정이 없었고 그렇죠. 갑자기 그냥 그 테마에 그냥 그 휩쓸려 동조하는 들어간 것 정도 같다. 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 뭐 요새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죠. 한국은 이미 금리 인상했고 또 연내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게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냐. 어떤 분은 또 디플레이션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갑작스러운 예. 그 왜곡된 소비 현상 눌렸던 것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의 답을 아직 제가 안 드렸습니다. 이제 위기냐 기회냐는 거를 대략적인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론은 제가 오늘 프로그램 말미에 위기와 기회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방금 주신 질문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장에서의 활동 물물 교환과 가격 결정의 수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문화적인 이슈, 교육적인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교환이 되면서 생산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이루어지면서 적정 가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이라 그러고 장소를 시장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정보가 제대로 유입되고 경쟁적으로 유입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이 시장의 왜곡도가 상당히 좀 불확실할 정도로 아니면 불안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부터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70년대 초반 3년, 4년 그리고 80년대 초반 82년, 3년 이때 소위 석유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가 막 솟아오르니까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버리고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격이 뛰는 거죠.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인데 왜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이 정체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석유를 충분히 사지는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해결한 방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간섭하지 말고 풀어버려라.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과거에 45년도에 케인즈가 내세웠던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경제공황의 문제를 풀어라 하던 것은 이제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케인즈한 경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과 맞부딪혀서 이제 하나의 문제거리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가 너무 좋아서 소득이 막 고용이 일어나니까 생산이 증가되니까 고용이 일어나고 고용이 일어나니까 소득이 증가되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결과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 농사 짓는 농촌에 가도 예를 들어서 딸기를 수확을 하려고 그래도 옛날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저가 노임으로 그 수확을 해서 딸기를 공급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딸기를 썩혀서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면 비싼 임금을 줘서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딸기를 따기해서 갖다 팔아야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노임이 올라버린 상태니까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우리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딸기 값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전자의 경우는 딸기가 썩어서 버리는 것도 있는데 먹는 소비자들도 있으니까 결국은 양이 줄어드니까 이 물가가 또 올라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지 경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하실 것 없이 막 소비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네. 인플레이션은 좋지가 않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돈을 줄이자. 어떻게 줄이냐? 금리 올리면 은행으로 갖다 놨겠지. 해서 이제 연준도 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시사하기 전에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 봐서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긴축 발작이 일어나니까 서서히 올리겠다. 그러면 채권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매입을 축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월 1,200억 달러 순차적으로 금리는 내후년 정도 돼서 올리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이 소비의 급등에 의한 소득 증가와 소비 급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의 증가로 일어난 상승인지를 보셔야 될 것이고요. 금리가 일어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불안하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니까 지금과 같이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돈을 어디다 넣어두면 안전하지? 은행에 넣어둘까? 금을 살까?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채권이 좋은 메리트로 등장을 하죠. 채권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반대적으로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와 환율과 주가와 채권의 시장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 2021년 9월 28일 오늘 현재 녹화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이 되면 막기는 어렵다. 선제적으로 좀 방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네. 보통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연준의 어떤 지금 그 정책 페이스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스케줄링, 그 다음에 한은의 금리 인상 스케줄 이런 것들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 적절하다는 이제 정의가 상당히 이거 조심스러운데 그 적절하다는 걸 일반적으로 그냥 통념상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98년도 아시안 외환위기 때도 어떻게 이 중앙은행과 재무 쪽의 재정을 컨트롤하니까 이게 안정을 찾더라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 속도에 또는 로드맵에 맞춰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을 생각하거나 중국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중심으로 가게 되면 미국과 경제 활동을 하는 즉 수출과 수입을 하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많은 국가들이 연동해서 각 국가의 금리와 주가가 움직이고 뛰고 내리고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네.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위기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이 잘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부터의 경제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이제 그 낙관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뭐 4천대로 올라간다거나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코로나가 어차피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가게 되고 연말쯤 되면은 아마 치료제, 구강 치료제도 나오고 또 백신도 어떤 형태로든지 좀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백신 개발된 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보통 백신 개발은 평균 15년 정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인류가 처음으로 개발한 백신 중에서 최단기간에 백신을 코로나 개발하겠습니까? 백신인가요? 아닙니다. 에볼라 백신으로 5년 만에 에볼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서적도 읽고 잘은 모르지만 사전 찾아보면서 읽고 했는데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델타 변이에서 더 다른 악성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인류는 2020년부터 발생된 전염화된 이 팬데믹 현상을 한 3년 정도 되면은 저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한다면 벌써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식 축구,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미식 축구 경기장에 마스크 없는 관중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고 있고 영국도 프리미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2022년부터 서서히 항공 여행 이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경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 이게 버블이 있지 않느냐? 버블이 당연히 끼어 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금 당신이 이야기했다시피 2022년부터 경기가 좋아진다면 상당히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 주식가는 더 오르지 않겠느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기업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뛰었냐는 것이죠. 여행주 같은 것들이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주는 이제 많이 폭락을 했고 금융주라든지 기술 관련 전기자동차나 뭐 그 디지털 관련된 신기술 쪽 주가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뭐 줌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고 오죽했으면 중국이 이 대기업 기술주에다가 기술 대기업주에다가 규제를 시작했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미국만 하더라도 이번 팬데믹까지 2008년부터 해서 돈을 푼 게 총량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분석에 의하면 약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달러입니다. 7조에서 8조 달러를 풀었다고 하는 이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그러면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때 미국 가계가 잃어버린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미국 가계가 잃어버린 총 손실액이 약 3조 달러. 그다음에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골드만사스는 투자은행들이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샀다가 종이 조각이 되면서 잃어버린 돈이 약 또 한 3조 달러. 지금 아마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15,000, 14,000대에 있던 다우 지수가 35,000대에 가 있다는 것은 3조 달러의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그동안 투자은행에 또 손실을 봤던 많은 개인들에게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다.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하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의 배후에는 경기의 성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이 돈이 은행에 넣어놓자니 마이너스 실질금리, 은행에 넣어주면서 보관료를 줘야 되는 금리가 돼 있으니 그럼 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찾다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으로 가 있더라. 그럼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버블이라든지 투기적 요소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지금 자산시장의 행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것은 버블이 좀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제가 그렇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책에서는 한편으로 다가오는 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다음에 또 다른 10년의 상승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이병철 회장이 선대 회장이 그러셨나요? 매기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논에다가 매기를 풀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피해 다니면서 살이 찌고 맛있어진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은 그 운동 경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라이벌이 있을 때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양대 축이 존재를 뭐 중국이 이긴다, 미국이 이긴다 이런 누가 이기고 지냐의 논리보다도 저는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하면서 나가는 형국이 2030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게 1921년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된 게 1945년 10월 달이고요. 그러면 100년이 지나는 시점이 204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2050년이 되면 미국을 뛰어넘겠다. 공산화된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공산당 창당의 100년이 지나는 시점 2021년 즈음에 지금 이미 미국과 대등한 GDP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 중국이 2030년까지 제조업과 중국 산업의 현대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때부터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중국 시장에 보통 기업인들은 그럽니다. 지옥에도 팔 게 있으면 지옥까지 간다 그러거든요. 미국 기업가들 입장에서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에 머물러 있는 미국과 기타 시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매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겉의 모습을 할지는 몰라도 속내는 누가 먼저 기술을 선점하고 개발해서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확보하느냐의 경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10년 기간이 최근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기차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고 바이오 산업 이야기. 이처럼 향후 10년 동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 선점 경쟁, 글로벌 표준화 경쟁, 글로벌 룰 세팅의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상승 국면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그 둘의 어떤 경쟁 네.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그 미소 냉전 시대 서로 막 군비 경쟁하면서 그렇죠. 예. 사실 뭐 인터넷도 그렇고 우주 관련된 기술들도 맞습니다. 막 개발이 된 예, 거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그 기초과학들도 발전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예. 이러한 식으로 두 나라의 어떤 경쟁에 의해서 경제 파이는 점점 커질 수 있고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커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방금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파이가 똑같은 사이즈를 놓고 한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먹던 파이가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면 작아지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파이 크기를 크게 해놓고 여기서 달려들어서 우리가 뜯어먹으려고 할 것인지 이 싸움에서 후자 쪽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